서울의 하늘은 지독히도 인색했다. 낡은 달동네 옥탑방의 얇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밤의 공기는 뼈를 내는 듯했다. 방 안에는 17살 쌍둥이 한결과 한빛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한결은 동생 한빛의 이마에 마른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던 열이 조금 내린 듯했지만 여전히 동생의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로웠다. 방구석에 놓인 빛나면 봉지 몇 개가 그들의 마지막 식사였음을 증명했다. 꼬박 이틀을 굶었다. 한결 자신의 굶주림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픈 동생의 고통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한빛이 얕은 기침과 함께 몸을 뒤척였다. 오빠, 추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한결은 공포를 느꼈다. 이대로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의 유일한 가구인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의 유일한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낡은 그림 한 점. 그것은 그들의 가족 그림이었다. 전문 화가가 그린 것은 아니었지만 네 식구의 행복했던 순간이 따뜻한 색채로 담겨 있었다. 그림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는 아버지와 환하게 웃는 어머니,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커 보이는 앳된 소년과 갓난아기인 자신들, 쌍둥이가 있었다. 한결은 그 형이라는 존재에 기억이 희미했다. 아주 어릴 적 끔찍한 사고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던 날, 그들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까지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그림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었다. 한결은 그림을 품에 안았다. 그림의 표면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히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결심했다. 존엄성 따위가 굶주림과 동생의 병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쌌다. 한빛아, 잠깐만 기다려. 오빠가 약이랑 따뜻한 죽 사올게. 한빛은 대답할 기력도 없는 듯 희미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한결은 얇은 외투를 걸치고 옥탑방 문을 나섰.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낡은 철제대문이 바람에 부딪혀 끼익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불빛은 한결이 있는 곳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인사동으로 향했다. 인사동의 거리는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과 취객들로 붐볐다. 한결은 그 화려함에 위축되었지만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몇 년 전 우연히 짐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낡은 고미술품 가게를 기억해냈다. 청운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다. 주인은 까다로워 보였지만 가끔씩 낡은 물건들을 사들인다고 했다. 청운당의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한결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낡은 나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제발.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몇 번을 더 두드리자 안에서 욕설과 함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밤중에 무슨 행패야 당장 꺼지지 못해. 한결은 문틈에 대고 절박하게 외쳤다. 제발요. 사장님, 정말 중요한 물건입니다.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동생이 아픕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말에 문 안쪽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잠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험악한 인상으로 한결을 노려보았다. 청운당의 주인 박 씨였다. 박 씨는 한결의 남루한 행색과 그가 품에 안고 있는 꾸러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이 꼬맹이는 훔친 물건이라도 가져온 거냐? 한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유품입니다. 돈이 급해서 제발 한 번만 감정해 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감싼 천을 풀었다. 박 씨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그림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어두운 가게 불빛 아래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림 자체가 대단한 명작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림에 사용된 물감이나 캔버스의 재질이 생각보다 오래되고 고급스러웠다. 무엇보다 그림 뒷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서명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림을 더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거 어디서 난 거냐?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그림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굶주린 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년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림이 낫긴 했지만 그림 속 인물들 표정이 살아있긴 하네. 박 씨는 일부러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이런 그림은 잘 팔리지도 않아. 그래도 네 사정이 딱하니 5만 원 주마. 그걸로 약이나 사. 5만 원. 한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적어도 몇십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동생이 많이 아픕니다. 한결이 애원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싫으면 도로 가져가. 나도 자선사업가 아니야. 이 밤중에 문 열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한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림 속 어머니의 미소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5만 원이라도 주세요. 박 씨는 콧방귀를 뀌며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한결에게 던지듯 건넸다. 한결은 돈을 낚아채듯 쥐고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가게를 뛰쳐나왔다. 박 씨는 한결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림을 가게 안쪽, 아무도 찾지 않는 창고 구석에 던져 넣었다. 한결은 차가운 밤거리를 다시 달렸다. 손에 쥔 5만 원은 동생의 약값과 며칠치 죽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그는 24시간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고 문을 연 작은 죽집에서 가장 싼 야채죽을 포장했다. 그의 발걸음은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내내 무거웠다. 그는 가족의 마지막 추억을 고작 지폐 몇 장과 맞바꾼 것이다.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한빛은 여전히 끙끙 앓고 있었다. 한결은 급히 동생을 일으켜 약을 먹이고 따뜻한 죽을 조금씩 떠먹였다. 죽을 먹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한결은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그림을 되찾아오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무력하게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고. 그 시각 청운당의 주인 박 씨는 그날 밤의 소득에 만족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가 창고 구석에 던져둔 낡은 가족 그림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그림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 그림을 애타게 찾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그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연결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며칠이 흘렀다. 한빛의 병세는 조금 나아졌지만 5만 원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한결은 다시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는 공사장 인부 모집 소식을 듣고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폐지를 줍거나 빈병을 모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다. 한편 청운당의 박 씨는 며칠 전 헐값에 사들인 그림을 꺼내보았다. 그는 그림을 깨끗이 닦고 낡은 액자를 교체했다. 비록 유명 화가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림에서 풍기는 따뜻한 분위기가 손님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림에 행복한 가족이라는 진부한 제목을 붙이고 가게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었다. 가격표에는 10만 원이라고 적었다. 그는 2배의 차익에 만족했다. 그림이 걸린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가게 문이 닫힐 무렵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청운당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K-이노베이션스 젊은 총수 강지훈 회장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일정 외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재계에서는 얼음성의 군주라고 불렸다. 지훈은 수행비서인 김비서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혼자 청운당 안으로 들어섰다. 박 씨는 갑작스러운 거물의 등장에 당황하며 허리를 굽혔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지훈은 박 씨의 인사는 무시한 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가끔씩 이렇게 예고 없이 작은 골동품 가게를 찾는 기이한 버릇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심하게 가게 안을 훑었다. 그러다 벽 한쪽에 걸린 행복한 가족이라는 그림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네 식구, 자상해 보이는 아버지, 따뜻하게 웃는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쌍둥이와 그들을 안고 있는 소년. 지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그림 앞으로 다가갔. 그림 속 소년의 얼굴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니,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림 속의 부모님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러나 비극적인 사고로 한순간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가 존재조차 희미하게 기억하던 그날 이후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어린 동생들. 쌍둥이, 이 그림. 지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 슬픔, 분노,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손을 뻗어 그림 속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손가락은 차가운 액자 유리에 막혔다. 박 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강지훈 회장이 고장 낡은 그림 한 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김 비서 역시 차 안에서 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강지훈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지훈은 울음을 참으려 했었지만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다. 그는 그림을 향해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한결아, 한비차. 강지훈의 눈물은 청운당에 먼지 쌓인 공기 속으로 무겁게 떨어졌다. 대한민국 재계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지배하는 K-이노베이션스 총수 강지훈 회장. 그의 공적인 이미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전략가이자 감정 따위는 비즈니스의 방해만 될 뿐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냉혈한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허름한 가게 한가운데서 이름 모를 화가의 낡은 그림 한 점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행비서인 김 비서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숨이 멎는 듯했다. 10년 넘게 강지훈을 보좌해왔지만 그는 회장의 눈물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회사를 글로벌 거대 기업 K-이노베이션스로 키워내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배신 속에서도 지훈은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강철로 만든 성벽처럼 굳건했다. 가게 주인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자신의 가게에서 울고 있다니.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혹시 이 그림에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훈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니,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림 속 내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다정했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졌던 어머니, 그리고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하게만 남아있던 두 동생, 자신을 형아라 부르며 따르던 그날의 혼돈 속에서 잃어버린 두 아이. 그의 비밀스러운 취미는 사실 단순한 기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탐색이었다. 부모님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아버지가 배신감에 몸부림치다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뒤따라가시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날,
친척 집에 잠시 맡겨졌던 어린 지훈 당시의 이름은 강한결이었다. 그럼은 두 동생과 영원히 헤어지고 말았다. 친척들은 어린 쌍둥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그들을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했다. 지훈은 그들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강한결이라는 이름 대신 강지훈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들고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동생들이 어디선가 죽었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 그림은 그가 억지로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라며 보여주었던 그들의 마지막 가족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유일한 그림이었다. 그림 속 갓난아기들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그것은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쌍둥이의 이름 한결과 한빛이 새겨진 은목걸이였다. 지우는 그림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그림 속 쌍둥이의 목에 걸린 아주 작게 그려진 그 목걸이를 확인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십수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 한결, 그리고 한빛. 말문이 막힌 신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가 바로 강한결이었고 동생들의 이름은 강한빛과 또 다른 강한결이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자신의 이름을, 쌍둥이에게는 빛과 결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제야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동생들이 자신을 형이라 불렀던 것만 기억했을 뿐 쌍둥이 중 한 명의 이름이 자신과 같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 그림을 판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동생 한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명, 아픈 한빛 역시.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그쳐 있었다. 그 자리에는 얼음보다 더 차갑고 강철보다 더 단단한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가게 주인 박 씨를 노려보았다. 박 씨는 그 살기 어린 눈빛에 숨이 막혀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청운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그림 누가 팔았소? 박 씨는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이 며칠 전 밤에 웬 어린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아프다고, 약값을 구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주고. 5만 원.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K-이노베이션스의 회장인 자신의 동생들이 고작 5만 원의 가족의 마지막 추억을 팔아야 할 정도로 절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말하시오. 이름, 사는 곳, 인상착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박 씨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7살 정도 되어 보였고 아주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옷차림도 많이 남루했고요. 달동네 어디에 산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박 씨에게 던졌다. 이 그림 사겠소. 얼마를 원하든 부르시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밤 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잊는 거요. 만약 단 한마디라도 외부에 새어나간다면 당신은 이 인사동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요. 내 말 알아들었소. 박 씨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네, 회장님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주셔도. 지우는 그 말을 가로막았다. 김비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즉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회장의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외면하며 지시를 기다렸다. 이 가게 사버려. 그리고 저 그림 내 차로 가져와. 김비서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즉시 박 씨에게 다가가 일사천리로 가게 인수 계약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강지호는
자신이 직접 벽에서 그림을 떼어냈다. 그는 낡았지만 따뜻한 그림을 품에 안았다. 수십 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였다. 그는 그림을 들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그는 차 뒷좌석에 앉아 그림을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림 속 어머니의 미소가 그를 위로하는 듯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 올라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가는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 그리고 방금 전박 씨가 했던 말을 되짚었다. 17살, 아픈 동생, 달동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타오르는 불꽃만이 존재했다. 김 비서, K-이노베이션스의 모든 정보팀과 보안팀을 동원해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서울 시내 모든 달동네를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17살 먹은 쌍둥이를 찾아내. 이름은 한결이와 한빛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자아이가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김 비서는 백미러로 회장의 결연한 표정을 확인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지우는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일 아침 K-이노베이션스가 보유한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태산그룹에 대한 공격을 준비해 그들의 모든 비자금 내역, 정계 로비 자료, 불법적인 인수합병 기록, 20년 전 서진전자의 부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 박태준, 그놈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시간이 됐으니까. 김 비서의 등이 굳어졌다. 태산그룹은 K-이노베이션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리고 박태준 회장은 강지훈 회장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킨 원수였다. 강지훈 회장이 지금껏 복수를 미뤄온 것은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림 한 장이 그 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이다. 검은색 세단은 밤의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차창 F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그의 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결아, 한빛아,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간다. 그의 낮은 속삭임이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졌다. 얼음성의 군주가 드디어 그의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K-이노베이션스의 심장부, 서울 파이낸스 센터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거대한 작전지휘 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강지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네온의 무덤처럼 보였다. 그의 동생들이 저 불빛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뒤편으로는 K-이노베이션스의 보안팀장이자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최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그림자처럼 지훈을 보좌하며 K-이노베이션스의 모든 보안 및 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있었다. 회장님, 모든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 청운당 주변의 모든 CCTV 기록을 확보했고 박 씨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 중입니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CCTV만으로는 부족해. 서울 시내 모든 인력 시장, 24시간 약국, 그리고 달동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보원들을 모두 가동해 10대 후반의 남매, 특히 여자아이가 아픈 경우를 최우선으로 확인해 돈은 문제없어. 12시간 안에 그 아이들을 내 눈앞에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최 실장은 짧게 대답했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지훈의 사적인 고통을 감히 짐작할 수 없었지만 오늘 밤 회장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독한 슬픔과 결의가 뒤엉킨 불꽃이었다. 최 실장이 조용히 회장실을 나가자 지훈은 다시 한번 품에서 그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같은 시각 한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봉투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죽이 들려 있었다. 그가 옥탑방 문을 열자 한빛이 앓는 소리를 내며 그를 맞았다. 오빠, 왔어. 한결은 냈어 밝은 목소리를 냈다. 응. 한빛아, 약 사왔어. 그리고 따뜻한 죽도. 그는 동생을 부축해 일으켜 앉혔다. 한빛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먹고 한결이 떠먹여주는 죽을 힘겹게 삼켰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한빛의 창백했던 뺨에 아주 미세한 혈색이 도는 듯했다. 한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한빛의 시선이 방안을 둘러보다가 늘 그 자리에 있던 그림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한빛의 눈이 커졌다. 오빠, 그림은 엄마 그림. 어디 갔어? 한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동생의 시선을 피했다. 그게 한빛아, 우리가 지금 너무 급해서. 내가 잠깐. 한빛은 오빠의 말을 가로막았다. 판 거야, 엄마 그림. 오빠가 팔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자 언젠가 잃어버린 큰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의 증표였다. 한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한빛아. 하지만 네가 너무 아파서 돈이 필요했어.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올게. 한빛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엄마인데. 우리 가족 전부인데. 그걸 팔면 어떡해. 그녀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동생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도 자신이었다. 그는 죄책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동생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5만 원이라는 돈으로 얻은 것은 고작 하룻밤의 안도와 지울 수 없는 상처뿐이었다. K-이노베이션스의 정보팀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였다. 최 실장의 지휘 아래 그들은 인사동에서 시작된 흔적을 쫓았다. 청운당 주인의 모호한 증언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주변 CCTV에 찍힌 한결의 모습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낡은 외투, 절박한 표정, 그리고 그가 향한 방향. 정보팀은 서울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신사, 기지국 정보,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새벽 4시, 최 실장의 위성 전화가 울렸다. 현장 팀장의 보고였다. 실장님, 용의자 특정했습니다. XX동 달동네 거주, 17세, 한결. 현재 아픈 여동생 한빛과 단둘이 거주 중입니다. 부모는 수년 전 사망, 보아원 기록과 일치합니다. 최 실장의 눈이 빛났다. 확실한가? 네. 사진 대조 결과 CCTV 속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현재 옥탑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최 실장은 즉시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XX동 달동네 옥탑방입니다. 이름은 한결, 그리고 한빛, 17세 쌍둥이, 고아입니다. 현재 한빛 양이 고열로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다. 한결, 한빛, 그가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들, 모든 조각이 맞춰졌.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알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지난 2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잊었다. 지금은 동생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팀을 보내. 지금 당장. 하지만 접근하지 마. 옥탑방 주변의 2중, 3중으로 경계망을 구축해. 내 허락 없이는 그림자 하나도 그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감시해. 그리고 당장 K-이노베이션 산하, 의료원, VVIP 팀을 대기시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최 실장은 의아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아니, 모셔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내 동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태산그룹의 조직도로 향했다. 그는 동생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들이 자신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박태준. 그 교활하고 잔인한 노인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다. 만약 박태준이 이 쌍둥이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된다면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최 실장, 태산그룹의 박태준 회장, 그 작자의 모든 동향을 24시간 감시해, 특히 서진전자와 관련된 인물들과의 접촉을 주시해, 어쩌면 그 노인네도 이 아이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림을 움켜쥐었다. 그림 속 어머니의 미소가 마치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잃어버린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찾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두 동생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20년 묵은 복수를 감행해야 했다. 강지훈은 회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앞에는 태산그룹의 조직도와 지난 20년간 K이노베이션스의 정보팀이 비밀리에 수집해온 방대한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피와 눈물이자 복수를 위한 집념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의 중심에는 한 남자, 태산그룹의 박태준 회장이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고 20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 강민혁은 천재적인 반도체 엔지니어였다. 그는 서진전자라는 작은 벤처 기업을 설립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메모리칩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강민혁은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 가진 경영에는 문외한인 이상주의자였다. 그때 접근한 인물이 바로 박태준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대학 동창이자 당시에는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다. 박태준은 강민혁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동업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과 경영을 책임지고 강민혁은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라는 달콤한 말로 그를 설득했다. 아버지는 박태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를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다. 서진전자는 박태준의 자본이 투입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지훈이 9살, 쌍둥이가 갓도를 지났을 무렵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서진전자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스캔들이 터졌. 동시에 회사의 자금 흐름이 막히고 주가는 폭락했다. 아버지는 기술 유출의 주범으로 몰렸고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처리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했다. 어린 지훈의 기억 속 아버지는 매일 밤술에 취해 박태준,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되뇌시며 절규했다. 어머니는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붙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모든 재산이 차압당하고 그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어머니는 쌍둥이를 먼 친척 집에 잠시 맡기자고 했다. 그것이 그가 본 동생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나는 결백하다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격에 빠진 어머니 역시 지병이 악화되어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9살의 강한결은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다. 그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강지훈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오직 복수만을 다짐하며 독하게 공부하고 일했다. 지훈은 외삼촌이 남긴 작은 무역회사를 물려받아 그것을 지금의 K이노베이션스로 키워냈다. 그 과정은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다. 그가 재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는 20년 전 아버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진실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추악하고 잔인한 배신이었. 서진전자의 부도는 단순한 경영 실패나 기술 유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준이 처음부터 계획한 완벽하게 조작된 기업 사냥이었다. 박태준은 서진전자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동시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 그리고 회사가 부도나자 그는 자신이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서진 전자의 모든 핵심 자산과 특허를 헐값에 인수했다. 그렇게 빼앗은 기술과 자산을 바탕으로 세워진 회사가 바로 태산그룹이었다. 박태준은 친구의 피눈물 위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는 강민혁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불태웠. 관련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해 입을 막았다. 그는 완벽한 승리자였고 강민혁은 기술이나 빼돌린 파렴치한 패배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지우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아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박태준은 이미 정계와 재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거미줄처럼 인맥을 구축해 놓은 거물이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K이노베이션스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때를 기다렸다. 박태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러 그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때를 그는 더 강해져야 했고 더 완벽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렇게 복수를 준비하며 살아온 20년. 그는 동생들의 존재를 애써 외면했다. 그들을 찾는 순간 자신의 복수심이 무뎌질까봐 두려웠다. 혹시라도 동생들이 박태준에게 약점이 될까봐 겁이 났다. 동생들은 이미 죽었거나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어젯밤 그 낡은 그림 한 장이 그의 모든 위선을 박살냈다. 동생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복수를 위해 힘을 키우는 동안 자신의 피부티들은 지옥 같은 삶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박태준 때문이었다. 그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지 않았다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동생들이 저런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우는 책상 위에 태산그룹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보고서 표지에는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태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미소. 지우는 사진을 찢어버릴 듯 노려보았다. 박태준, 내 놈이 감히 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실장을 다시 호출했다. 최 실장, 태산그룹의 법무팀, 그리고 박태준의 개인 변호사들. 그들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해 20년 전 서진전자 부도 사건 관련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찾아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들어. 최 실장은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XX동 현장팀에서 보고입니다. 쌍둥이 남매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동생 한빈 양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있고 제대로 먹지 못해 탈수 증세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동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복수를 위해 그들을 방치하고 있었다. 의료팀은 옥탑방 입구에서 5분 거리에서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 진입 가능합니다. 지훈은 갈등했다. 지금 당장 동생들을 데려와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박태준에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행위였다. 계속 감시해.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이라도 한비치의 상태가 임계점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내 명령 없이도 즉시 진입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살려내. 그는 자신의 냉정함과 동생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미소가 슬퍼 보였다. 그는 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자신의 동생들 위로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박태준이 아직 쌍둥이의 존재를 모른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20년 전 그 모든 증거를 인멸했던 자였다. 어쩌면 그는 강민혁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까봐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 실장, 차 준비해.
내가 직접 가겠다. 최 실장이 놀라 그를 막아섰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노출되시는 것은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동생들이다.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거두어드릴 것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20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는 그가 움직일 때였다. 검은색 세단이 달동네 입구에 멈춰섰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차량의 방음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강지훈은 값비싼 정장 차림 그대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구두가 쓰레기와 얼음이 뒤엉킨 지저분한 골목바닥에 닿았다. 극명한 대비였다. K-이노베이션스의 총수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불빛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다. 최 실장과 그림자 같은 그의 팀원들이 이미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그 어떤 위협도 지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망을 펼쳤다. 지훈은 최 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좁은 골목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계단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연탄가스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풍겼다. 그의 심장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이처럼 격렬하게 뛴 적이 없었다. 박태준과의 수많은 비즈니스 전쟁에서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협상 자리에서도 그는 언제나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지금 이 낡고 더러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를수록 그의 안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었다. 마침내 그는 옥탑방의 얇은 철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억지로 참는 듯한 얕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빛, 그의 여동생. 그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K-이노베이션스의 강지훈 회장으로만 존재할 수 없었다. 그는 잃어버린 동생들의 오빠, 강한결이 되어야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낡은 철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말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결이었다. 지훈은 목이 메는 것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다. 그림 때문에 왔습니다. 문 안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지훈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소년, 그의 동생 한결과 마주섰다. 한결은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압도적인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한 남자의 모습에 소년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동생이 누워있는 방 안쪽을 가로막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누구시죠? 그림이라면 청운당에 팔았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는데요. 소년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 새끼처럼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과 닮은, 그러나 세상의 모진 풍파에 훨씬 일찍 깎여나간 듯한 거친 눈빛이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날씨가 찹니다. 지훈은 한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고작 몇 도 정도 높은 듯 냉기가 가득했다. 방구석에는 낡은 이불더미가 있었고 그곳에서 한빛이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지훈의 이성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K-이노베이션스의 의료팀을 당장 투입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억눌렀다. 그는 천천히 품 안에서 천으로 감싼 그림을 꺼냈다. 그가 그림을 펼쳐 보이자 한결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당신, 그 그림을 어떻게? 청운당 놈들이 보냈소. 한결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림을 빼앗을 듯이 소리쳤다. 지훈은 한결의 분노를 받아내며 조용히 그림을 내밀었다. 이 그림, 어디서 났습니까? 한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걸 왜 무쏘 훔친 물건이라도 된다는 거요? 그건 우리 어머니 유품이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거라고 당장 돌려줘요. 한결이 그림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끙끙 앓는 소리만 내던
한빛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흐릿한 시선이 그리고 그림을 들고 있는 지훈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의 열에 들뜬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그림 속의 소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희미하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한마디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결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생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한빛에게 다가갔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눈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한빛아.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한빛의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 같았다. 나야, 한빛아. 나, 기억나. 한빛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림을 들어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그는 그림 속의 9살 소년을 가리켰다. 이게 나야, 내 오빠, 한결이. 그리고 그는 그림 속 갓난아기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너희 둘, 한결이. 그리고 한빛이. 한결은 숨을 삼켰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 오빠는 그날 죽었어. 아니, 실종됐다고? 당신이 누군데? 지훈은 한결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생. 그는 비로소 왜 부모님이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이름 한결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으리라. 아니, 나 죽지 않았어. 살아있었어. 그날 외삼촌 댁에 맡겨졌다가 모든 게 끝나고 너희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0년간의 냉철함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결은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한빛은 달랐다. 한빛은 약한 손을 들어 올려 지훈의 뺨을 향해 뻗었다. 지훈은 몸을 숙여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차갑고 약한 손가락이 그의 얼굴 윤곽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달싹였다. 엄마가 오빠는 꼭 돌아온다고 했어. 우리 버린 거 아니라고. 그 순간 강지훈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한빛의 차가운 손을 움켜쥐고 그녀의 이불 위로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아픈 동생의 침상 앞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다. 미안하다. 한빛아, 오빠가 너무 늦게 왔어. 너무 늦게. 그는 한결을 돌아보았다. 한결아, 내 동생. 한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오열하는 지훈과 눈물을 흘리는 한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갑자기 나타난 부자.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희미한 희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에서 최 실장의 낮고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신원 미상의 무리입니다. 최소 5 골목 입구로 진입 중입니다. 복장과 움직임으로 보아 전문 용역 깡패들입니다. 태산그룹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의 오열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슬픔에서 냉혹한 살기로 변했다. 그는 한빛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태준, 그 늙은 하이에나가 벌써 냄새를 맡은 것이다. 최 실장, 계획대로 아이들은 내가 직접 챙긴다. 입구에서 합류하지. 그는 정장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한빛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한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질문은 나중에 한다. 살고 싶으면 날 믿어. 강지훈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낡은 옥탑방 철문이 거대한 소리와 함께 뜯겨져 나갔다. 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방 안으로 나둥그라졌다.
먼지와 함께 건장한 체구의 검은 양복, 사내 대여섯 명이 좁은 방 안을 순식간에 가득 메웠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살기 어린 눈빛은 이 달동네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조직적인 폭력의 냄새를 풍겼다. 어라 꼬맹이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웬 귀하신 분이 행차하셨나.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귓가에 흉측한 흉터가 있는 사내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임무는 분명했다. 박태준 회장은 20년 전 서진전자의 잔재, 즉 강민혁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이 옥탑방에 사는 쌍둥이를 사고로 위장해 처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굶주린 10대 소년 둘이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얼음장 같은 눈빛의 강지훈이었다. 사내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들은 이미 수많은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태산그룹의 사냥개들이었다. 우두머리 사내는 낄낄거렸다. 잘 됐네. 목격자가 한 놈 늘었을 뿐이야. 귀하신 분 같으니 저 세상 길동무나하라고. 그가 손짓하자 사내들이 일제히 지훈과 쌍둥이를 향해 다가왔. 한결은 공포에 질렸지만 본능적으로 부서진 의자다리를 집어들고 아픈 한빛과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그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맹수들 앞에 어린 사슴처럼 위태롭게 떨렸다. 지훈은 그런 한결의 어깨를 한 손으로 부드럽게 뒤로 밀어내며 자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아픈 한빛을 여전히 한쪽 팔로 감싸 안은 채였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발길을 돌리면 너희가 누구의 명령을 받았든 목숨만은 살려주지. 우두머리 사내는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미친놈. 죽기 직전의 헛소리.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제되어 있었다. 지훈은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20년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박태준이라는 거대악을 상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단련해왔다. 그는 가장 가까이 다가온 사내의 손목을 꺾어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그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동시에 다른 쪽에서 덮치려던 사내의 안면을 구두 앞굽으로 걷어찼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새끼가 우두머리 사내가 놀라 뒤로 물러서며 품 안에서 접이식칼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가 칼을 펼치기도 전에 옥탑방의 작은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 실장의 팀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는 유령들처럼 나타나 남은 사내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보안 요원들과 뒷골목 깡패들의 싸움은 애초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 몇 초 만에 태산그룹의 사내들은 모두 바닥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했다. 최 실장은 무릎으로 우두머리 사내의 목을 짓누른 채 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정리됐습니다. 외곽에도 2명 더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픈 한빛을 조심스럽게 고쳐 안았다. 한빛은 열과 공포로 인해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한결을 바라보았다. 한결아, 정신 차려. 이제 괜찮아. 아무도 우릴 해치지 못해. 지훈은 바닥에 쓰러진 우두머리 사내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 실장이 건넨 깨끗한 손수건으로 사내들의 더러운 피가 튄 자신의 구두를 닦아냈다. 그의 눈빛은 지옥의 심연보다 더 차가웠다. 박태준이 보냈나? 사내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지훈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놈의 이름. 가족. 네가 어제 먹은 저녁 메뉴까지 알아내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아. 사내는 그제야 눈앞의 남자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 살려주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태산그룹의 박 회장님이 20년 전 그놈의 핏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처리하라고.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나 박태준은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제거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최 실장. 네, 회장님. 이 쓰레기들 처리해. 경찰하니. 아직은 아니야. 태산그룹이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박태준이 직접 명령했다는 증거를 받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최 실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한결의 손목을 잡았다. 가자.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한결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자신과 동생을 지켜준 이 낯선 형의 손을 본능적으로 마주 잡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유일한 세상이었던 이 춥고 낡은 옥탑방.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그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고 있었다. 지우는 한빛을 안고 한결의 손을 잡은 채 방을 나섰. 방 밖에는 이미 K-이노베이션스의 의료팀이 응급장비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손에서 한빛을 건네받아 재빨리 이동식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달동네의 어두운 골목은 K-이노베이션스의 검은색 차량들과 보안 요원들로 인해 작은 요새처럼 변해 있었다. 한결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자신과 동생을 마치 왕족이라도 되는 듯이 호위했다. 그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골목 입구로 걸어가며 자신을 이끌고 가는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정말 2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형이란 말인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지훈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던 옥탑방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태준.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서울의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한결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구급차 뒷좌석에 앉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한빛의 창백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서의 오빠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K-이노베이션스의 냉철한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고 위성 전화를 통해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최 실장. 현장 처리는 완벽해야 해. 그놈들. 박태준에게 어떤 보고도 해선 안 돼. 그들이 그냥 증발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 한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는 이 세상에 동생과 단둘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는 자신들을 죽이려던 깡패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달리 서울 시내의 거대한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한강변의 한적한 도로를 달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고급 주택 단지로 들어섰다.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거대한 저택의 내부로 직접 연결되었다. 한결이 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K-이노베이션스가 운영하는 최고 등급의 VVIP를 위한 비밀 의료 시설이자 지훈의 개인안가 세이프 하우스였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한빛을 신속하게 중환자실로 옮겼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고 전문적이었다. 지훈은 한결을 데리고 의료실 옆에 마련된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한결이 평생 본 적 없는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여기서 기다려. 일단 씻고 뭐라도 좀 먹어. 지훈이 말했지만 한결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결은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나 안도감 대신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불신이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정말 우리 형 맞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옥탑방에서의 공포가 사라지자 20년간 쌓아온 원망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훈은 한결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동생의 뺨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한결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만지지 마.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그의 손이
17살 동생의 거부에 무력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미안하다. 모든 걸 설명하기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린 20년이나 기다렸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도 형 이름만 불렀다고. 근데 당신은 어디서 뭘 했는데? 한결의 절규가 호화로운 방안을 울렸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동생에게 자신이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었다. 자신의 복수심이 결국 이 아이들을 20년간 지옥 속에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결아.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도 너희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 역시 강한결이 아니라 강지훈으로 살아야 했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박태준의 배신을,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을 전부 털어놓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한결은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의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랜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급성 폐렴 증세까지 보입니다. 폐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K-이노베이션스의 모든 의료 자원을 동원해 필요하다면 해외 석학이라도 당장 불러들여. 주치의는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결은 그들의 대화를 얼어붙은 채 듣고 있었다. 폐렴, 폐혈증. 그가 옥탑방에서 동생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해열제와 죽 한 그릇이었다. 만약 이 남자가 오늘 밤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빛은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했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훈이 그런 한결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이번에는 한결도 뿌리치지 못했다. 한빛이는 괜찮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다. 그러니 너도 정신 차려.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훈은 한결을 부축해 방 안의 소파에 앉혔다. 잠시 후 따뜻한 수프와 빵이 들어왔다. 한결은 멍하니 음식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푼을 들었다. 따뜻한 수프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넣었다. 눈물이 수프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다. 지훈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K-이노베이션스 회장이라는 지위도, 수조 원의 재산도 이 어린 동생이 겪었을 굶주림과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한빛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의료장비에 둘러싸인 채 잠들어 있는 동생 최 실장이 그의 뒤로 다가왔다. 회장님, 용역놈들의 배우는 예상대로 태산그룹의 박태준이 맞습니다. 20년 전 서진전자 관련 자료를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쌍둥이 남매의 존재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놈, 내 동생들을 처리하려 했군. 아마도 회장님과의 연관성은 몰랐을 겁니다. 그저 20년 전 강민혁 사장의 핏줄이 남아있다는 사실만 알고 후안을 없애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상관없어. 내 동생들에게 손을 대려 했다. 그것만으로도 박태준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는 최 실장에게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지금부터 이 안가는 최고 등급의 보안 태세에 들어간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어. 한비치의 치료에 모든 것을 집중해. 그리고 한결이는 내가 직접 챙긴다. 그는 다시 한번 유리창 너머의 한빛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킨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두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박태준, 내 놈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안가는 강지훈의 거대한 요새이자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K이노베이션스의 VVIP 의료시설은 한빛의 회복을 위한 최첨단 의료본부로 24시간 가동되었고, 지훈의 개인 집무실은 태산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심장부 역할을 했다. 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잊은 채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태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자금 흐름, 그리고 박태준과 얽힌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의 관계도가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결은 며칠 만에 몰라보게 기력을 회복했다. 최고급 영양식이 제공되었고 심리치료사까지 동원되어 지난 세월의 트라우마를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이 호화로운 안가 세이프 하우스를 낯설어했다. 그는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동생 한빛을 지켜보며 보냈다. 한빛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된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한결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20년의 간극은 하룻밤의 재회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였다. 그는 한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한결은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메운 태산그룹의 정보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게 다 뭐예요? 지우는 스크린 중앙에 떠있는 박태준의 오만한 얼굴을 가리켰다.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태산그룹 회장 박태준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한결에게 20년 전의 진실을, 서진전자의 부도와 박태준의 배신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의 복수심, 그리고 동생들을 찾지 못했던 혹은 찾지 않았던 지난 세월의 과오까지도. 한결은 모든 이야기를 애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굶주림보다 더 지독했던 것은 이 유물의 절망감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렸다. 그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저 스크린 속의 남자라는 사실에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저놈을 잡으려는 거예요. 옥탑방에 쳐들어왔던 깡패들도 저놈이 보낸 거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박태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우리를 처리하려 했지. 하지만 그건 그놈의 가장 큰 실수다. 지우는 스크린의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K이노베이션스의 법무팀과 회계팀, 그리고 전직 국세청 및 검찰 출신들로 구성된 특별전략팀의 조직도가 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20년 전에 무력한 강민혁의 가족이 아니야. 나는 박태준이 평생 쌓아올린 그 더러운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다. 지우는 한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결아, 넌 이제부터 내 동생일 뿐만 아니라 내 유일한 증인이고 동지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전쟁이다. 날 도와주겠어. 한결은 잠시 망설였다. 이 거대한 싸움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은 없었다. 오직 형과 같은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지훈의 입가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동생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넌 한빛이 곁을 지켜.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기억해내. 20년 전 아주 작은 기억의 조각이라도 좋아.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거나 낯선 사람을 만났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이라도. 그 순간부터 지훈의 반격은 무섭게 시작되었다. 그는 K이노베이션스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첫 번째 타깃은 태산그룹의 자금줄이었다. 지훈의 특별전략팀은 태산그룹이 국내외에 설립한 수십 개의 유령회사 페이플 컴퍼니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태준이 조성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흐름을 쫓았다. 회장님, 스위스 비밀 계좌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박태준의 차명 계좌로 보이며 매달 거액의 자금이 정계의 핵심 실세 엘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입니다. 최 실장의 보고에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엘 의원, 박태준의 뒤를 봐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지. 그 방패부터 부숴버린다. 엘 의원의 모든 비리 내역,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내역을 긁어모아 그리고 그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딱 한 군데에만 흘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 정권의 실세 L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태산그룹과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L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태준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자신의 저택에서 경로했다. 강지훈, 감히 이 어린 놈이 내 뒤통수를 쳐. 당장 K-이노베이션스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 세무조사든 환경 규제든 모든 동원에서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려. 하지만 지훈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K-이노베이션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완벽한 준법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였다. 태산그룹이 아무리 공격하려 해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 지훈의 다음 목표는 태산그룹의 불법적인 인수 합병 사례들이었다. 그는 20년 전 서진전자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진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수집했다. 박태준은 하이에나처럼 약한 기업들을 사냥해왔다. 그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우리가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줄 거다. 태산그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해 K-이노베이션스의 법무팀은 피해 기업 대표들을 은밀히 접촉했다. 처음에는 복수를 두려워하던 그들도 K-이노베이션스라는 거대한 방패가 생기자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숨겨왔던 박태준의 협박 녹취 파일, 이면, 계약서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내놓았다. 태산그룹을 향한 법적 공세가 시작되었다. 박태준은 잇따른 악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정계의 방패막이는 사라졌고 과거의 망령들이 되살아나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초조해졌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옥탑방에서 실패했던 쓰레기 처리를 다시 지시했다. 강지훈, 그놈이 쌍둥이를 어딘가에 숨겼.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핏줄들을 찾아내 이번엔 실수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모두 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최 실장의 보안팀은 태산그룹의 하수인들이 안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즉각 포착했다. 지훈은 안가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결에게는 절대 안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 전쟁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닌 목숨을 건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 그는 박태준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방, 20년 전 서진전자 부도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태산그룹을 향한 강지훈의 공격은 거셌지만 박태준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다. L 의원의 몰락과 연이은 집단 소송으로 태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이미지는 바닥을 쳤지만 박태준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비자금과 뿌리 깊은 인맥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해 K-이노베이션스를 향한 역공을 펼치려 했고 법조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소송을 지연시켰다. 지훈은 안가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의 공격이 박태준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치명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짐승을 잡으려면 심장을 꿰뚫어야 했다. 부족해. 그가 스크린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지금까지의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일 뿐이야. 박태준이 20년 전 서진전자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핵심 증거가 필요해.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당시 자료는 박태준이 완벽하게 인멸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망했거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박태준의 오만함을 단번에 꺾어버릴 스모킹건, 즉 20년 전에 원본 장부나이면 계약서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결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 옥탑방에서의 절박함 대신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형, 한비치가 깨어났어요. 형을 찾아요.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달음의 중환자실로 향했다.
한빛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창백하지만 한빛의 눈은 20년 전 기억 속에 그 총명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들어오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오빠 맞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다. 그래, 한빛아, 나야. 오빠가 왔어. 한결은 두 사람의 재회를 말없이 지켜보며 방 안쪽에 놓여있던 가족 그림을 가져왔다. 이것 때문에 형을 찾았어. 지우는 그림을 받아들어 한빛에게 보여주었다. 한빛은 그림을 보자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림 속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엄마, 아빠, 그녀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그림 속 아버지의 손에 들린 작은 열쇠고리에 멈췄다. 그것은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작은 금고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였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단편적인 기억이 있었다. 열에 들떠 흐릿했던 의식 속에서 그녀는 그 기억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었다. 상자. 한빛이 불쑥 내뱉었다. 지훈과 한결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자. 무슨 상자? 한빛아, 한결이 조급하게 물었다. 한빛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모든 게 엉망이 되던 날이었어. 낯선 아저씨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엄마는 울고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한빛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무리하지 말고. 한빛은 지훈의 온기를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아빠가 서재에서 작은 쇠 상자를 들고 나왔어. 그리고 김 기사 아저씨한테 그걸 줬어. 김 기사 아저씨 지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우리 맨날 차 태워주시던 아주 친절했던 아저씨. 아빠가 아저씨한테 말했어. 김형, 이거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크면 꼭 전해줘라고. 한빛은 그날의 광경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아버지는 절박했고 김 기사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 기사, 김영철 실장. 그는 아버지의 운전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던 의형제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함께했던 창업 공신이기도 했다. 서진전자부도 이후 그는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쪽같이 사라졌었다. 박태준이 그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세상에 지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박태준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서진전자의 원본 장부, 그리고 박태준이 아버지를 속이고 체결했던 이면 계약서. 아버지는 그것들을 박태준에게 빼앗기기 직전 가장 신뢰했던 김영철 실장에게 맡기고 그를 피신시켰던 것이다. 그 쇠상자, 그것이 바로 박태준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 증거였다. 한결도 그 의미를 깨닫고 숨을 삼켰다. 그럼 그 아저씨만 찾으면. 지우는 즉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20년 전 서진전자의 운전기사 김영철을 찾아 1960년생, 당시 30대 중반이었을 거다. 박태준이 횡령 누명을 씌워 수배령까지 내렸었지. 그가 이 전쟁을 끝낼 열쇠를 쥐고 있다. 최 실장은 지시의 무게를 즉각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K-이노베이션스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겠습니다. 20년 전 기록이라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한빛을 바라보았다. 한빛아, 네가 해냈어. 네가 우리 가족을 구할 열쇠를 준 거야. 한빛은 어리둥절했지만 오빠의 결연한 표정에 힘을 얻는 듯 미소 지었다. 김영철을 찾는 작업은 험난했다. 그는 20년간 완벽하게 종적을 감췄다. 수배자 신분이었고 박태준의 하수인들 역시 그를 혈안이 되어 찾았을 터였다. 최 실장의 팀은 20년 전의 출입국 기록, 사망자 명단,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신원 불명자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김영철의 가족, 친척, 친구들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역추적했다. 며칠이 흘렀다. 박태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지훈은 초조해졌다. 증거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바로 그때 최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기적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릉입니다. 그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작은 어촌 마을에서 20년간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팀이 그가 과거 사용했던 차명 계좌 중 하나에서 아주 미세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돌아가신 회장님의 기일에 강릉의 한 보유권으로 익명의 기부금을 보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김영철 실장. 그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던 것이다. 20년간 숨어 살면서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박태준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발 빨랐습니다. 지금 바로 팀을 보내 접촉하겠습니다. 지훈은 최 실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내가 직접 간다. 헬기 준비해. 회장님, 위험합니다. 박태준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야 해. 그분은 20년간 우리를 기다렸을 거다. 다른 사람이 가서 입을 열지 않아. 이 전쟁을 끝낼 열쇠는 내가 직접 받아와야겠다. 그는 한결과 한빛을 돌아보았다. 여긴 최 실장에게 맡긴다. 이 안가를 요새로 만들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을 지켜. 지훈의 눈은 강릉의 거친 파도를 향하고 있었다. K이노베이션스 칠흑 같은 헬기가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 그 거친 겨울 바다 위를 선회했다.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지훈은 헬기에서 내리며 바람에 흩날리는 코트 자락을 여몄다. 그의 시선은 방파제 끝,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어부의 오두막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 실장의 팀이 이미 주변을 확보했지만 지훈은 그들을 뒤로하고 혼자 걸어갔다. 오두막 문을 열자 짠내와 함께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눅눅한 냄새가 훅 끼쳤다. 방 안에는 60대로 보이는 세월에 심하게 다른 한 남자가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었다. 그는 낯선 이의 등장에 경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로 김영철 실장이었다. 20년 전의 총명함은 사라지고 깊은 주름과 두려움만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누구시오? 여긴 어쩐 일로? 지훈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실장님, 저입니다. 강민혁 사장님의 아들, 한결입니다. 김영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지훈의 얼굴을, 특히 아버지 강민혁을 빼닮은 그 강인한 눈매를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도련님, 살아 계셨군요. 제가.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20년간의 공포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훈은 그를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20년간 숨어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김영철은 눈물을 닦으며 방구석의 낡은 아궁이로 향했다. 그는 아궁이 바닥의 비밀 공간에서 기름종이로 몇 겹이나 감싼 낡고 녹슨 쇠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이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박태준 그놈이 이걸 찾으려고 20년간 저를 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사장님의 결백을 증명할 원본 장부와 이면계약서 전부가. 김영철은 쇠상자를 지훈에게 건네며 마치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사장님 벨낯이 생깁니다. 쇠상자를 들고 서울의 안가로 돌아온 지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상자 안에는 서진전자의 원본 회계장부, 박태준이 아버지를 속이고 체결한 이중계약서, 그리고 기술 유출을 조작한 내부 보고서까지. 박태준의 심장을 꿰뚫을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태준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게임 끝났군.
지우는 즉시 법무팀과 특별전략팀을 소집했다. 무대를 준비해 이틀 뒤 열릴 태산그룹 임시 주주총회. 모든 언론과 주주들이 모인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무대를 준비한다. 최 실장이 우려를 표했다. 회장님, 너무 공개적입니다. 박태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훈이 그를 막았다. 박태준은 빗속에서 죽어야 해.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릴 거다. 이틀 후 태산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 최근에 주가 폭락과 오너 리스크로 인해 장래는 살얼음판 같았지만 박태준은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최근의 위기를 성장통이라 포장하며 K이노베이션스의 비도덕적인 시장교란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태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강지훈이라는 근본 없는 어린 놈의 장난질에. 바로 그때 주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K이노베이션스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모든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 터졌다. 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 내 놈이 감히 여길 어디라고. 보안 요원들은 뭐 하나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못해. 지우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쇠상자가 들려 있었다. 박태준 회장. 아니, 20년 전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킨 박태준 씨.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 주총회장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세운 모래성을 보고 계십니다. 지훈은 쇠상자를 열어 20년 묵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20년 전 박태준이 서진 전자의 자금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보여주는 원본 회계 장부입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의 장부의 내용을 즉각 띄웠다. 박태준의 친필 사인이 선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박태준이 내 아버지를 속이고 체결한 이중 계약서입니다. 서진전자의 모든 기술 특허를 헐값에 자신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죠. 지훈은 마지막으로 낡은 보고서를 들어올렸다. 이것이 활용점정입니다. 기술, 유출 스캔들 자체가 박태준이 직접 조작한 자작극이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보고서입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다, 조작이야. 음해야 당장 저놈을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당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고 강민혁 사장.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장내의 모든 이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당신들이 잃어버렸다고 혹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아들 강한결입니다. 강지훈이 강한결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의 장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준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한 상아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주총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이 모든 증거를 미리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태준은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강지훈, 이 개자식, 내가 너를. 그의 발악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묻혔다. 대한민국 재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악의 제국, 태산그룹이 총수의 비참한 체포와 함께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했다. 20년간의 거짓과 탐욕이 마침내 빗속에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태준은 법의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태산그룹은 공중분해되었다. K이노베이션스는 서진전자의 원본 기술을 되찾아 아버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다. 경기도의 한적한 추모공원, 지훈과 한결, 그리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한빛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부모님의 합장묘가 있었다. 지훈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묘비를 정성껏 닦았다. 그리고 그는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가족 그림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한결과 한빛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팔아야 했던, 그리고 지훈이 눈물로 되찾았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그림 속의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한결은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고, 한빛은 지훈의 팔짱을 꼭 꼈다. 지훈은 두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고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다. 지훈은 더 이상 K-이노베이션스의 차가운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한결과 한빛의 든든한 오빠, 강한결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셋,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게요. 지켜봐 주세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림 속 가족과 그림 밖의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20년간의 지독한 굶주림과 추위는 끝났다. 낡은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한 맺힌 눈물이 가져다준 진정한 정의와 구원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